네, 새누리당은 유승민 원내대표 거취 논란으로 친박과 비박 간 계파 갈등이 지속돼 왔는데요.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함으로써 당내 갈등은 어느 정도 봉합된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여당의 내용이 잠잠해지니 이제는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다시 시끄러지고 있습니다. 경희대 이진곤 개공교수 그리고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음 원장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2주간 다들 이제 한 편의 정치 드라마를 봤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가 논란 끝에 사퇴했는데요. 지난 2주간 상황을 한번 교수님께서 한번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치는 다이내믹 해야 되는데 그 다이내믹하다는 것이 국민을 위한 이 활동 때문에 그렇게 다이내믹하면 참 좋겠는데 입법 활동한다든지 그게 아니고 이 두 여야 다 공이 그 안에서 서로 세력 다툼하고 이렇게 하느라고 그래서 이 국민들은 정말 피로를 강요당했죠. 그 정치권의 그 드라마인지 그거를 보느라고 국민들은 정말 원치 않는 드라마 보느라고 굉장히 피로를 강요당했는데 정치권이 말이죠. 이제 앞으로는 정말 국민들 좀 생각해주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유승민 원내대표를 둘러싼 그 문제는 유승민 그 원내대표가 이제 이 사퇴를 의총의 뜻을 받아들여서 사퇴를 선언함으로써 일단락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야당에서는 지금 혁신안을 제시했는데 그 혁신안을 둘러싸고 이제 앞으로 아마 또 일전 불사 그런 또 양 세력 간에 그런 분위기가 지금 조성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야 얘기를 두루 한번 총평을 해주셨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 이제 피로도가 증가됐다 말씀도 하셨는데 어쨌든 최근에 이번 논란의 최대 승자는 유승민 대표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지율 얘기입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원장님은? 당연히 가장 주목을 받았죠. 박근혜 대통령은 입장이 관철되긴 했습니다만은 이번 과정에서 가장 조금 타격을 받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계속 옹호하는 쪽은 상대적으로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죠. 그게 이제 최근에 움직임들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뭔가 조금 타격을 줬다는 그런 걸 반영해 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유승민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지지가 조사에 따라서 1등이 나온 것도 있었죠. 여권 내부에서 나왔는데 보니까 구성으로 봤을 때는 야권 성향의 응답자들이 상당수 이제 유승민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여권 내의 차기 대권 지지도 1, 2등을 다투는 정도면 굉장히 주목을 받았죠. 과거에는 5, 6위 정도 이렇게 있다가 올라가는 것인데 그 에너지가 과연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이거는 모르겠어요. 유승민 또 의원이 그동안 본인의 정치적인 행보가 무슨 차기 대권이라든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했던 것 같지는 않는데요. 오히려 최근 움직임을 보면서 본인 스스로 좀 단련되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기도 합니다. 조금 지나면 이제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과연 유승민 의원이 어떤 입지를 구축할 것인가 이게 관건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교수님은 지금 대권주자 지지도 여권 대권주자에서 1위를 했는데 유승민 의원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거의 의미라든가. 지금은 지금 김 원장 지적하셨지만 역선택일 수도 있고 야권 지지층의 역선택이다. 이런 것일 수도 있고 또 꼭 역선택한다기보다는 또 보면 그래 여권 내에서 아주 그냥 제대로 싸웠네 이런 게도 있을 수 있고 시원하다 그런 박근혜 그러니까 그건 바꿔 말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방법에 있어서 상당히 좀 너무 과격한 방법이 아니었나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반발 심리가 작용한 것 같은데 그러나 이거는 이제 바로 그런 요인 때문에 이것이 지금 당장 추세화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일시적인 일시적인데 이제 요는 이것을 어떻게 계속 추세로 만들고 안 만들고는 앞으로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정치력을 어떻게 발휘하느냐 여기다 달려 있겠죠. 그 원장님한테 제가 좀 요 같은 지지도 그걸 좀 다시 질문드리자면 좀 주목되는 부분이 대구 경북에서도 유승민 의원이 1등을 했습니다. 물론 여권 후보군 중에서긴 하지만 이제 단순히 야권 지지층이나 중도층만의 지지 때문에 1등을 했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조금 의미 있는 결과 같아서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석할까요? 네, 대구 경북에서는 상대적으로 아마 비교 대상은 김무성 대표가 아니겠는가라고 봤을 때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의원 전 원내대표를 비교했을 때는 대구 경북 쪽에서는 아무래도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택하지 않겠느냐라는 것도 있고요. 지역구이기도 하고. 거기다가 최근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도 있을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을 때는 야권과 중도 성향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새누리당 지지 계층에서 조금 지지가 낮긴 하지만은 이번 그 리얼미터 결과를 보니까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도 10% 정도의 지지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전에 유승민 대표가 받았던 정도가 4, 5% 정도였는데 이번 과정을 겪으면서 새누리당 내부에서 상당히 그 정도면 주목을 받은 거다. 압도적이진 않지만은 그 점에서는 유승민 원내대표는 저는 원내대표는 어쨌든 간에 이번 파동을 겪으면서 본인은 굉장히 주목을 받았죠. 아까 아마 시간이 지나놓고 봤을 때 한국 정치사, 정당사에서요. 보수 진영 또 현 여권 내부의 원내대표급 인사가 헌법 1조 1항을 꺼낸 사례가 아마 나중에 기록으로 남을 겁니다. 그동안에 보면 되게 이제 헌법 1조 1항 이야기는 진보 진영 아니면 주로 야권에서만 이야기되어 왔는데 어느 맥락에서 어떤 계기에서 여당의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를 꺼냈던가 나중에 아마 좀 역사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은 하나의 분기점이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TK 그 문제를 말씀드리자면 제 생각은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TK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 말씀하고 사실은 뭐 대동소이한 이야기지만은 TK 지역에서는 저 박근혜 대통령하고 둘이 부딪힌 데 대해서는 그 좀 거부감이 있긴 있겠지만은 다만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가 있으니까 그 이후에 TK의 대안은 누구냐 이럴 때 저 유승민 의원 할만하다 이런 이제 그 판단이 있었을 거고 또 저분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헌법 뭐 제1조를 이야기했다고 하지만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까지 지역 연고라든지 무슨 이런 저 인맥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가치를 제시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그 점에서 새로운 정치가 어떤 쪽으로 가야 될 것인가 하는 어떤 그 방향을 하나를 중대한 방향을 하나 제시했다. 이런 점에서도 보면 유승민 원내대표는 역시 좀 신선감이 있다. 이런 게 있으니까 사실은 말이죠. 박원순 지금 서울시장이 어느 날 갑자기 일약 튀어올랐고 그것이 추세가 돼가지고 지금 서울시장 한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지금은 어떤 계기 때문에 갑자기 튀어올랐지만은 이것이 앞으로 추세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뭐 지금 얘기 대담하시다가 헌법 1조 1항 얘기가 나왔는데 헌법 1조 1항 구체적으로 지칭은 안 했지만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나 청와대를 향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고 그것 때문에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이제 비박이 아니라 아예 반박으로 돌아섰다. 그게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게 그럴 경우에 과연 내년 공천이 가능하겠습니까? 유승민의 미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유승민 대표, 전 원내대표가 그날 본인이 사퇴하고 나서 모두 다음 총선에 성공하기를 바란다. 자기 동료들한테 그런 표현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일각에서는 지금 본인이 장기적인 무슨 뭐 지지도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공천도 지금 우려가 된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저는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대구에서도 경쟁력이 있을 거다. 왜냐하면은 지난번 그 사퇴 논란이 있었을 때 본인의 지역구에서는 오히려 사퇴에 대해서 반대하는 쪽이 조금 더 앞서는 여론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렇게 나오는 쪽이었고 그다음에 최근 상황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맞서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유권자 계층으로부터는 뭔가 좀 불만과 비판을 많이 받겠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는 아까 이 교수님 지적했던 대로 뭔가 이 시대에 그래도 뭔가 역할을 주장했던 것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있지 않을까. 특히나 보니까 아까 되게 야권 성향 사람들이 많은 지지를 보낸다고 했었는데요. 이번 일 끝나고 났을 때 바로 김부겸 전 의원이 유승민 의원을 두고 대구의 참정치인이다라고 얘기해가지고요. 김부겸, 유승민 또 그 지역에 현재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권영진 시장과 더불어서 뭔가 또 시대의 변화에 따른 대구의 새로운 정치 한 중심이 될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이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공천이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바로 그 문제인데 만약에 지금 와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대들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만약에 공천 학살 명단에 들어간다. 안 준다. 이렇게 되면 이 지금 박근혜 정부와 지금 여당 아주 심대한 그런 어떤 그러니까 뭐랄까 역풍을 맞을 수도 있어요. 그게 왜냐면요. 이제까지 이 공천 학살 때문에 고통을 겪어왔다고 하는 친박들 아닙니까? 그러죠. 그런 사람들이 힘을 쥐고 나니까 다시 공천 학살을 했다. 이런 말을 들어서 보복 공천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뭐냐면 이번에 아마 뼈저리게 느꼈을 거예요. 친박이라는 사람들이 뭘 느꼈냐면 이제는 대통령이 무조건 옳다는 인식은 안 갖고 있다는 거죠. 대통령한테서 밀려나서 이른바 쫓겨난 신세가 된 유승민 의원에게 여론은 오히려 그쪽에 동정적이든 뭐든 또 그 소신이 있다는 그 긍정적인 평가든 어쨌든 간에 그쪽에 지금 지지율이 높아졌다. 이런 점 보면요. 청와대나 친박 세력이 이걸 가지고 공천에 이용한다. 이건 굉장한 모험입니다. 일단은 공천과 내년 총선까지는 뭐 계속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보시는 건데
또 하나의 문제가 이제 유승민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내 세력이 많지 않습니다. 뭐 소위 유승민 개파라고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분들도 10명 안팎이거든요. 그거 가지고는 뭐 물론 탈당하는 건 아니지만 교섭단체 구성조차도 안 되는 미미한 세력인데 당내 입지를 다시 구축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점에서는 오히려 유승민 대표를 이번에 옹호했던 쪽들이 이제는 조금 활동의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새누리당의 장점이 그동안에 19대 이전까지는 시기마다 뭔가 당 내부에 쇄신파니 뭐니 해가지고 활동하는 몫이 있었는데 19대 들어오면서는 오히려 초선 의원들이 다른 청와대하고 똑같은 이상의 극단적인 목소리를 냈는데 오히려 내부적인 쇄신 혁신의 목소리는 없었습니다. 그럼 이번 과정 거치면서 과거에 쇄신 활동을 했던 정두인 의원이라든가 정병국 의원 이런 분들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당이 지금 어려운 국면이니까 목소리를 결합하지 못했지만 이번 시기를 거치면서 그런 사람들이 조금 세력화하면서 결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고요. 아까 세력이 약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거다라고 했었는데 어차피 지금 김무성 대표 체제로 내년 총선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 뭐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든 당 지도부가 일정한 영향력을 미치든 간에 김무성 대표가 책임을 질 것인데요. 김무성 대표가 당의 안정을 위해서 이번에 유승민 대표를 희생하는 쪽이었는데 공천까지 희생하는 방향으로 간다면은 김무성 대표에 대한 평가도 그렇게 좋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김무성 대표가 이번에는 불가피하게 조금 양보하라, 희생을 요구했던 쪽이라고 한다면은 총선 때까지도 그렇게 가겠는가? 그쪽은 아닐 걸로 봐집니다. 그 얘기는 좀 다시 또 좀 더 나아가면은 수도권 공약과도 연결이 돼 있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요. 총선 전략이 되겠죠. 예, 그렇기도 하고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이 변화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입장을 관철시켰지만은 지금 올해 8월 달이 되면은 박근혜 대통령 임기가 딱 절반이 되는데 이후 지나면서도 계속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의 목소리가 주도할 것인가? 저는 이번에요. 당이 약간 좀 그 친박들을 조금 더 중용하는 느낌이 든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이후에 당은 비박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여러저런 환경을 고려했을 때 향후에도 계속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이 당에서 큰 목소리를 낼 것인가? 저는 그건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조만간 이제 김무성 대표가 2기 당직 인선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뭐 원장님은 이제 결국 다시 또 이제 비박 쪽으로 힘이 쏠릴 거다 얘기를 하셨지만 당장의 2기 인선 하마평을 보면은 친박 인사들이 굉장히 많이 등용될 거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를 뭐 김무성 대표의 2기 당직 인선 관전 포인트를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은 뭐냐면 이번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이 아무도 예상 못하던 그 국무회의 석상에서 공공연하게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또 바꾸고 말하면 그 새누리당 지도부가 그 비박 지도부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거기에 대한 오랜 불만이 그런 식으로 나왔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대통령의 요구는 뭐냐? 이 비박 지도부의 그 비박 성향, 그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 대한 일을 말하자면 정부에 대한 그 어떤 비협조적인 성향, 자기들 앞길만 생각하는 이런 성향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강한 주문을 했으니까 김무성 대표로서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시 박근혜 대통령이나 친박 측에서 볼 때는 그 유승민 하나 이제 해결하고 난 뒤에 당신 다시 이제 또 옛날 그 스탠스로 돌아가려 하느냐 아마 이런 의심을 할 테니까 지금 타협하는 측면에서 그 친박 쪽을 이제 많이 중용한다 이러더라도요. 그 김무성 대표 지금 김 원장 말씀 그대로입니다. 김무성 대표가 만약 계속 이런 방향으로 계속 간다면 당내에서도 아주 심각한 그런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유승민 원내대표 적어도 당내에서는 아까 기반이 약하지 않을까 이랬지만 오히려 지금 김 원장 말씀처럼 당내에서는 어쩌면 그동안 숨어있던 지지 세력들이 이제는 공공연히 나타나서 자기들 세력화할 수가 있어요. 아마 세력화하고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며칠 전에도 보면 그 밤에 통음을 하면서 부대표단이 전부 같이 공감을 표하고 의기투합했다는 것 아닙니까? 17명.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이제는 앞으로 공공연하게 이미 그래 됐으니 공공연하게 나설 수 있고 이렇게 볼 때 김무성 대표가 일단 이렇게 이 고비를 넘기더라도 만약에 청와대 끝까지 정말 청와대 예속적인 그런 리더십을 계속 보인다면 아마 김무성 대표가 위기에 처할 거고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김무성 대표는 차기 공천에 있어도 유승민 공천은 적어도 김무성 대표가 책임져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겁니다. 김 원장님, 뭐 지금도 당직 얘기를 계속 하셨지만 그 당직 중에서 가장 좀 주목해서 봐야 할 당직이 뭘까? 아무래도 총선이니까 사무총장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겠죠. 사무총장도 있고 뭐 대개 지금 원유철 전 정책위 의장이 대표로 가는 쪽은 대가 얘기가 거론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이제 그게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사실은 이전에
그 당 원내 대표 활동의 경우에는 유승민 대표는 좀 특이했어요. 왜 특이했느냐?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 노선과 약간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요. 네. 그 점에서는 김무성 대표는 조금 청와대와 같이 가는 이런 역할, 넓게 싸는 모양새를 네. 보이고, 또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는 상당히 강하게 본인의 입장을 네. 보이고 역할 분담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건데, 만약에 새로운 원내대표가 온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잘 안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동안 역할 분담했던 이런 게 있고요. 존재감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다. 사무총장이 저는 그 이른바 친박 성향을 한다고 하더라도 뭔가 그래도 일방적으로 강경 노선으로 갔던 친박보다는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가지 않을까. 예컨대 지금 거론되고 있는 누굽니까 한선교 의원의 경우도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풀 중에 몇몇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오히려 최근에 왜 친박이 스스로 고립을 자초했나라고 상황에 대한 비판적인 지적 등등 했던 걸 보면은 그냥 막무가내로 강경파였던 친박을 아마 등에 과지는 않을 것이고 그쪽으로 갈 거다. 아까 이 교수님 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김무성 대표가 한편으로는 야 박근혜 대통령 체제에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참을성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구나 이해하는 쪽도 있지만은, 너무 그걸 반복해서 가다 보면은 본인이 현상 유지하려는 너무 정치 공학적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냐, 좀 비판의 소지도 안고 있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도 뭔가 자세의 변화가 후반기쯤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아까 뭐 말씀하신 사무총장 하화평 중에 한성교 의원 외에도 지금 황진아 의원도 유력하게 거론되는데, 그분도 이제 마찬가지죠. 지금 말씀하신 상대적으로 개파색이 좀 옅은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사실 이제 김무성 대표가 만약 취할 수 있는 앞으로 길이라면 전부 친박을 넣더라도, 다만 공천 문제에 관해서는 이제까지 자신이 늘 주장해왔듯이 뭐냐면 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겠다. 이거 하고 아마 그 협상을 해가지고 그 당직은 들어오세요. 당직은 들어오되 이 공천 원칙은 이거는 지켜야 됩니다. 이래서 오픈 프라이머리, 그러니까 나도 전혀 개입 안 하겠습니다. 나도 개입 안 하고 청와대도 그다음에 개입하지 마라. 이런 당연히 건데. 사무총장도 예. 개입 못할 겁니다. 이렇게 만약에 그런 합의만 이루어지면 김무성 대표로서도 뭐 크게 잃는 건 없겠죠. 근데 그 오픈 프라이머리의 현실성의 부분에서 사실 좀 물음표가 많은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게 뭐 안 되지 않겠느냐. 여야 합의도 어려울 테고. 제가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그때 김무성 대표 측근이라는 사람들한테도 앞으로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 되면 당신들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랬더니 에이 말이 그렇다 이거지, 이런 말을 하거든. 그 사람들조차도 그러면서도 그 김 대표가 영향력을 행사해서 해주기를 은근히 기대하고 있다면, 반대로 친박 측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영향력이 여일하기를 기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공천 룰을 정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인데, 다만 이제 김무성 대표는 뭐를 믿느냐? 그래도 여론은 어쨌거나 민주적인 방식, 그걸 원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순수한 프라이머리, 오픈 프라이머리 어떤 것이 블랙히트가 될 것인지 뭐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최소한 그 길로 감으로써 중앙당의 그 역할을 또 권한을 극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게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 했을 때 어느 수준에서 할 것인가는 조금 다양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법적인 차원에서 하다가 보면은 당에서 자율적인 경쟁이 좀 어려워질 겁니다. 법적으로 공직선거법에다가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으로 하는 것을 여야 모두가 공의해야 된다는 것을 규정을 해버린다면은 당에서 남은 전략적인 선택이라든가 현역에 대한 평가 지수라든가 이런 걸 적용하기 어려워서, 아마 새누리당에서 오픈 프라이머리 간다고 하면은 당 차원에서 하는 쪽으로 기결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정하게 다른 전략적인 목표는 두고 그냥 기본 큰 원칙을 오픈 프라이머리로 가는 그 정도를 당 차원에서 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김무성 대표 이제 다음 이 당직 인선을 14일, 그 다음 주 화요일이죠. 그때 이제 발표를 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또 공교롭게도 작년 7.14 전당대회 선출되고 나서 딱 취임 일주일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첫 1년하고 두 번째 1년이 좀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이제 그 얘기가 이제 친박을 어느 정도 중요하느냐 이런 논리일 텐데, 그러면서 어제 나온 인선 중에 하나 주목되는 게 청와대 정무수석 현기환 수석이 이제 인선됐습니다. 그 당내 친박계와 현 수석, 정무수석 간의 어떤 관계, 그런 거와 연관해서 좀 당내 역학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친박 중에 친박이라는 현기환 그 전 의원을 기용한 이유가 그야말로 친박, 그 박근혜 대통령의 당에 대한 장악력을 확실하게 강화하겠다, 이런 측면인지, 아니면 잘 통하는 현 수석을 통해서 말 그대로 소통을 잘하게 하겠다는 측면인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게 당 장악력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반발력도 거세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임기 후반에 가면서 그런 부담을 안으려 하지는 않을 거고, 이제 정말 정통적인 방식으로 이제 소통을 강화하는 쪽으로 나간다면 그건 또 소득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김무성 대표도 말이죠.
지금 이 상황이 김무성 대표가 그러니까 유승민 원내대표가 올라가는 그 상황이 반드시 뭐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도 이렇게 두 강력한 라이벌이 있어서 그렇게 하면 상승 효과를 내니까 김무성 대표는 이제까지는 참 그래도 뭐 선거에서도 승리를 거둬가면서 아주 잘 평탄하게 잘 왔지만 이제부터는 정치적인 고도의 판단이 요구되는 정말 정치적인 어떤 실현기 또 다른 말로 하면 정치적인 말하자면 어떤 자기 나름대로 점핑업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 이런 점에서 김무성 대표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지 이것도 참 지켜볼 만한 그런 대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원장님은 어떻게 보신가요? 현기환 수석의 인선이 당내 역학과 관련해서 어떤 좀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런 역학관계라든가 앞으로 네. 전국 운영에서 특별한 변화라든가 변수는 보지 않습니다. 그냥 54일당 53일 동안 비었던 자리를 적정한 사람을 채웠지 않는가 그렇습니다. 만약에 변화의 여지가 있다면 두 개의 변화의 여지가 있어야 될 건데 뭐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운영 방식을 과거하고 다른 방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현기한 정무수석에게 특별하게 자율성은 뭔가 영향을 주고 한다든가 하는 건데 둘 다 뭐 새롭게 그렇게 바뀔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사실상 지금 이병기 실장도 이전에 비해서 초기 때에 비해서 별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무수석 한 사람 임명돼가지고 무슨 변화가 있을 것인가 그렇습니다. 더구나 이런저런 언론에서 평가가 있듯이 오히려 최근에는 실장 쪽보다는 민정수석 또 홍보수석 등 이른바 끝자리가 우자로 끝나는 사람들 역할이 크다 해서 양우 강경파가 주도하고 있다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시스템적인 차원에서 움직인다거나 정무수석에게 특별한 미션을 준다거나 그렇다면 모르겠지만 저는 그쪽은 아니라고 보니까 현기환 전 의원을 임명한 것이 특별한 무슨 뭐 전국의 새로운 변수도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는 그 시각도 있을 수 있거든요. 뭐냐면 지금 정무특보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적어도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하는 데 실패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볼 때 현기환 그 수석이 대통령의 뜻을 정말 잘한다면 이 소통을 명확한 그 용어를 명확하게 선택해서 상대방의 그러니까 김 대표를 비롯한 당에다가 명확하게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할 수만 그걸 기대해서 뽑았다면 그 점에서는 좀 앞으로 소통이 좀 원활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앞으로 소통은 대통령의 메시지를 잘 전달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역학관계에 따라서 바뀌지 않겠어요. 당과 대통령과의 힘이 어느 쪽으로 쏠릴 것인가 이쪽이 갈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후반에 갈수록 당의 무게중심이 실린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 그쪽에 힘을 또 실어주거나 이런 스타일은 아니니까 저는 그래서 현기환 수석 임명한 게 향후 전국 역학관계의 특별한 변수는 아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제 당청 간의 가교 역할 정도에 충실할 그렇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 뭐 저희가 사실 2, 3주 동안 계속 지금 여권의 유승민 얘기만 계속 해왔고 오늘까지도 하고 있는데 이제 좀 야당 얘기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 거취 문제가 일단락 됐는데 또 공교롭게도 최근 이번 주 들어서 이제 야당의 신당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교수님 신당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뭐 야당에서 신당 기정사실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상수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하니까 그다음에 어쨌든 왜냐하면 공천이 걸려 있는 문제고 지금 친노 측에서는 전혀 노선을 바꾸겠다는 생각이 없거든요. 그럼 우리는 오직 이 길로 갈 테니까 이 길로 따라올 사람은 오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알아서 하라. 나가고 싶은 사람 나가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적어도 내년 공천에서 내가 공천을 받지 못할 거다. 이렇게 그것을 이미 각오하고 있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다른 선택의 길은 뭐냐? 이제 신당을 만드는데 오히려 더 큰 주목해야 될 부분은 그 신당을 만드는 건 기정사실화하고 다만 그 신당이 정말 무게감 있는 그다음에 국민들의 시선을 끌 만한 또 새정치민주연합 그 신노가 주도하는 이 새정치민주연합하고 대적할 만한 그런 신당의 모습을 띠고 나타날 것인지 아니면 자칫하다가 그 군소정당에 그치는 그야말로 선거정당에 그칠 것인지 이게 이제 앞으로 관심사다. 이렇게 호남 자민련 그 얘기하시는 것 같으신데요. 어떻게 보세요, 원장님? 되게 공통적인 지적 같습니다. 신당이 생기는 건 생길 건데 뭐 두 가지 정도가 고려가 생긴다. 당연히 생기죠. 생기는데 지금 가능성 있게 보고 있는 서너 개 정도의 구심점 중에서 어느 쪽이 가장 중심을 차지할 것인가. 예컨대 새로운 정치에 대한 뭔가 요구를 받고 상징했던 천정배 의원 중심으로 조금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는 쪽하고 이미 가셔되고 있는 박주선 의원 등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쪽. 호남신당론이죠. 또 다른 과거에 전남지사를 했던 박준영 전 지사 등을 중심으로 정대철 전 의원 등과 더불어서 움직이는 여러 가지 축이 있는데 그중에서 어느 쪽이 중심이 될 것인가 하나 변수가 있겠고 또 하나 공통적인 역시 지적인데 생기기는 생기는데 과연 얼마나
경쟁력 있는 사람들이 국민들 앞에 선을 보일 것인가. 경쟁력이 있어야 이제 기존의 야권 재편이 될 것이고 안 그러면은 미동이 될 소지가 있다라는 거고요. 최근에 와서 조금 더 주목받는 이유는 이제 일정이 가까워져 오니까 내년 총선 일정이 가까워져 오니까 재편 움직임이 가시화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 짧게는 여러 세력들이 오는 그 10월 달에 재보선에서 기초단체장 선거가 여기저기서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와 맞물려서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당의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3차 혁신안까지 발표를 했는데 초반 1차 발표하고 초반 움직임은 그냥 기대를 못 주고 있구나라는 정도였는데 2차, 3차 발표됐을 때는 오히려 이게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 아닌가라고 불만을 좀 노출시키게 해가지고 지금 혁신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역풍도 보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 시점에서 맞물려가지고 신당론이 더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이 신당 흐름을 한 3가지 정도로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천정배, 뭐 박주선, 박준영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다 호남 지역 아니겠습니까? 주로 이제 결국은 다 호남 신당 아니냐. 그럴 가능성이 출발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움직임은 뭐 이철 전 의원 등 해가지고 이쪽 저쪽 같이 엮어 살 겁니다. 그러나 호남 쪽을 편하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야권이 나갔을 경우에 서로 다자구도하면은 분열돼서 결국은 서로 공동 패배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인데 상대적으로 어부지리 여권의 어부지리를 주지 않고도 경쟁할 수 있는 영역이 아무래도 호남 지역이기 때문에 많이 돌출되긴 하는데. 어느 누구 쪽도 그냥 호남 신당만 만든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같이 움직일 건데 구체적으로 결론 나는 것은 호남으로 호남이다. 기결될 가능성은 많지만은 뭐 호남만을 위해서 움직이겠다 일단은 그렇게 표방하지 않는 것 같고요. 제가 얘기하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새로운 변화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야를 떠나서 뭔가 새로 구축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것은 이상돈 전 비대위원 등을 중심으로 조금 희망 섞인 주장을 하고 있는 또 제3의 부류가 있긴 합니다. 교수님한테 요 이어서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뭐 지금 말씀하신 제3당 그게 이제 또 언론에서 이제 비노 비박 중간지대 신당론까지 하는데 그게 뭐 좀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느냐.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뭐그 정당 구도라든지 정치 구조라든지 또 국민들의 인식, 오랜 그 국민들의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우리나라 이상하게 이 사람 중심의 이제 정당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가면 무조건 배신자가 돼 버리니까. 그래서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이번에 뭐 가치 중심으로 가겠다는 아마 그런 의지를 표명했지만은 그렇다고 현 시점에서 가치 중심으로 한다고 해서 이쪽 중도 저쪽 중도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정당은 아직은 제가 생각할 때는 현실적으로 나오기도 어렵고 그런 정당이 나왔을 때는 기성 정당을 하고 대적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갖기도 좀 어렵지 않냐. 그거보다는 오히려 지금 현재 이제 추진하고 있는 저 신당 팀에서 말하자면 손학규 전 대표라든지 안철수 전 대표라든지 이런 전국적인 인물,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진 이런 정치 리더를 영입해가지고 우리에게도 대안이 있다. 차기 대선에 대안이 있다. 이렇게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그 힘도 커질 겁니다. 그런데 글쎄요, 이제 그 안철수 전 대표나 또 손학규 전 대표가 과연 그런 결심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건 미지수지요. 사실 어떻게 보면 야당보다는 오히려 여당이 그런 데서 좀 뭐 더 소구식일 것 같아요. 뭐 과연 그렇다고 유승민 원내대표가 거기에 합류하겠느냐.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거의 낮아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싸움을 심하게 하는 것은 여당처럼 모였지만은 여당은 오히려 그 점에서는 분당의 소지는 상대적으로 작다. 지금 그 여당의 분란 속에서 좀 잠재되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야당은 구체적으로 좀 신당까지 등장할 가능성이 있고 당 내부가 분열이 없이 밖에서 신당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 기반은 역시 야권 기반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서는 현실적으로 재편은 야당 중심의 재편의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유승민 전 대표의 경우는요. 이 당 안에서 자신에 대한 지지 세력을 더 확충하자. 여기에 관심이 있지. 내가 이 당을 떠나겠다. 어림없는 소리. 왜? 내가 여기 얼마나 오랫동안 공들여 구축해놨는데 내가 왜 이걸 떠나. 그러니까 떠날 사실 이유도 없잖아요. 대통령한테 밑보였다고 떠나나? 그건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영남의 미래이기 때문에 굳이 나갈 필요 없다. 다른 케이스지만은 지금 제주지사를 하고 있는 원희룡 전 의원도 당에서 계속 그러려면 다른 당으로 가라라고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지금 새누리당 계열에 계속 앉아가지고 당에서 주요 역할을 했었고 이제 지사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점에서는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당에서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지금 유승민 대표의 움직임이 당의 중심하고 다른 행보였느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유승민 원내대표가 된 다음에 갑자기 새로운 행보를 보인 것이 아니라
대표로 출마하기 전에 이런저런 뭐 조세 관련 문제나 복지 관련 입장, 야당과의 관계 이런 입장을 표방하는 가운데 선출해서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입장을 바꾼 건 아니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하게 그것을 당에서 뒷받침할 만한 기류가 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근데 유원내 대표로서도 아마 이번 계기를 통해서 자기도 뭔가 느낀 거는 뭐냐면 내가 좀 대중성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걸 좀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쪽으로 만약에 저 이미지를 바꿔가기 시작한다면 당내에서 굳이 자기가 따로 떨어져 나갈 이유가 없죠. 야당하고 손을 잡을 그럼, 이유가 없겠죠. 예. 예. 그뭐 당내 이렇게 야권의 개파 논란이 크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 잠깐 했는데 혁신이 존재감이 더 미미해지는 것 같아요. 예. 야당은 계속 안을 내놓고는 있는데 반응도 떨떠름하고요. 예, 애초에 그래서 혁신이 출발을 뭐 근본부터 바꾸자라고 했으면은 그렇다면 혁신이가 아니고 비대위가 돼야겠죠. 비대위하고 그냥 혁신이하고 다른 점은 혁신위는 현 지도부 체제에서 뭔가 미션을 수행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비대위는 지도부 역할도 같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당의 혁신의 지금 필요성은 뭔가 지도부의 리더십과 이런 문제를 삼고 있어서 비대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문재인 대표 체제 하에서 혁신이 한다는 것이 과연 뭘 기대할 수 있을까라고 반신반의했던 거죠. 그런데 최근에 나왔던 2차 혁신안부터 조금 뭔가 번지수를 잘못 짚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4.29 재보선 이후에 나왔던 구체적인 쟁점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도 아니고 지금 푸는 방향이 당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부터 제기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려면은 당을 잘 아는 사람들 또 그쪽 분야의 전문가 해야 되는데 당에 원래 문제가 제기된 것도 쟁점으로 삼지 않고 그렇다고 그쪽 분야의 당 사정을 하는 전문가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혁신이 자체의 역할에 대한 지금 조금 의문점도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요. 네. 그런데 지금 가만 보면 이 혁신위가 뭐를 목표로 하고 있느냐? 내년 4월 총선 총선 때까지 승리죠. 문재인 대표 체제를 강화시켜 유지시킨다. 그 이후 되면요. 문재인 총선 체제를 결과에 시킨다. 따라서 정치 지형 자체가 바뀝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이 혁신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그때까지 흔들림 없이 문 체제가 갈 수 있도록 뒤에서 정당화시켜주고 뒷받침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내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좀 이런 이제 생각이 어떻게 보면 시끄러운 신당설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좀 더더욱 파격적인 혁신안을 내놓는 느낌도 좀 있는데 아까 혁신안 얘기를 좀 평가해 주셨는데 사무총장 폐지나 뭐 최고위 폐지 같은 이런 안을 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 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까지 가면 복잡해지는데 사무총장 폐지한다고 해서 뭐 바뀌는 건 그게 아니다, 바뀌는 그게 있어. 거겠습니까? 예. 사무총장이라는 기재가 작동하지 않으면 오히려 비선라인 작동할 가능성이 있고 5개 본부로 대체한다고 했는데 본부가 작동할 소지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최고위 폐지 문제는 이건 좀 새로운 얘기가 아니고 과거부터 지금 우리나라의 정당에서 단일 지도 체제로 할 것인가 집단 지도 체제로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장단점을 따지다가 지금 단일성 네. 집단 지도 체제로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 새로운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더구나 지금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에서의 문제는 최고위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 논란이었었는데 네. 오히려 그것만 강화하는 쪽으로 간다면은 이 교수님이 지적했다시피 오히려 혁신에 방향하고 반대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도 나올 만하죠. 이번에 뭐 유승민 원내대표 문제로 뭐 김무성 대표 리더십도 좀 타격을 받았는데 다시 또 문재인 대표 리더십은 뭐 계속 지금 흔들흔들 하고 있으니까 여야 대표 모두 그냥 좀 순환 시대를 겪는 거 아닌가 싶어요. 지금 뭐 또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 뭐 당분간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문재인 대표는 뭐 처음부터 오직 일관된 길이 있죠. 자기들 길을 갈 텐데 타협도 이제 필요 없다는 아마 그 정도까지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금 혁신이 안을 내놓는 것도 보면 혼자 가겠다 그 얘기죠. 혼자 가겠다는 거죠. 이 혁신안이 무슨 혁신안이 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개파가 있으니까 최고위원회 안에서도 개파 싸움이 네. 되는 거지. 본래 개파는 없었는데 최고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개파 싸움이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본말을 전도한 그런 측면이 있고 본부장제를 해서 사무총장을 없앤다. 그럼 대표의 지위가 강화되겠죠. 권한도 강화되고. 그럼 아까 김 원장 말씀하신 대로 대표의 힘이 강화되면 그다음에 비선 뭐 이른바 비선 정치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측면이 있으니까 이것이 우리가 그것을 쇄신안, 혁신안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요. 말하자면 문재인 대표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그런 어떤 대안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것이 정당의 쇄신안, 혁신안 여기에 대해서는 좀 문재인 대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이다. 그 동의하십니까? 그런 분석에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표를 상수로 놓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평가가 가능할 겁니다. 지금 반대쪽에서 지적하는 쪽은 문재인 대표 리더십 자체를 문제 삼고 있는데 그래서 그 변화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당에서 불만 세력들이 지금 뛰쳐나갈 그런 원심력이 더 커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당 내부에 그냥 관련해서만 원심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당 밖에서
현재 양당 체제가 지금 안 된다. 특히 호남의 경우에는 일당 독점 체제 한계가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런 외부의 압력까지 있기 때문에 내외에 양쪽에 지금 압력이 가시화돼가지고 뭔가 야권은 재편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뭐 이게 총선 공천이 뭐 다가오다 보니까 여야 모두 뭐 막론하지 않고 개파 문제가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대담은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까지 이진곤 경희대 개공교수 그리고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눴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